보통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의식주 순으로 중요도를 나누었었는데 현대에는 옷과 밥은 보조수단에 불과한 듯하고 집이 단연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487강입니다. 오늘은 집 호자에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집 호자입니다. 이 집 호자는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집 호자는 삐침별자와 주검시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삐침별자는 삐침이라는 것인데 비롯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주검시자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집 호자는 죽음을 맞이하는 공간이 집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은 늙어가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공간이 집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집은 많은 역할을 하죠. 사람이 태어나는 공간도 집이고 죽어가는 공간도 집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늙어가는 그런 공간, 가족 간의 희노애락을 나누는 공간도 집입니다. 집의 여러 기능 중에서 집 호자는 죽음을 맞이하는 공간이 집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집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늙어가며 죽음을 기다리는 공간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폐호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폐호선생은 문을 닫은 선생이라는 뜻으로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독서에만 열중하는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호적이라고 할 때, 호주라고 할 때도 집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을 의미하는 한자들은 제법 많습니다. 세트 한자 180강에서도 집에 대한 여러 한자들을 세트로 모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각각의 한자들은 집을 의미하는 것인데 역할에 따른 집의 용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을 의미하는 한자들이 궁금하다면 세트 한자 180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자인 집호자에 부수를 하나씩 더하게 되면 새로운 한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집호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자리소자입니다. 자리소자는 자리를 의미하고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소자는 집호자와 도끼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집호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끼근자는 도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리소자는 집에 도끼로 표시한 것이 자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의 대문에 도끼로 표시하면 집의 완성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요즘에는 인구조사를 한다고 공무원들이 나와 집에 도끼질하지 않습니다. 서류로서 모든 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그 집의 가구 상황을 조사한 후에 그에 관련된 표시를 도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부 관리들이 나와서 도끼로 표시한 것이 그 집의 완성입니다. 나라에서 인증했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리소자는 지부 대문에 표시된 도끼 자국을 말하는 것인데 지부 대문에 도끼로 표시된 자국이 집의 완성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신목소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목소시는 10사람의 눈이 보고 있다는 뜻으로서 세상 사람을 속일 수 없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그런 뜻과 비슷한 것이죠. 또 장소라고 할 때나 숙소라고 할 때도 자리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방방자입니다. 방방자는 방을 의미하지요. 거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방방자는 집호자와 모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집호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방자는 모퉁이를 의미하지요. 방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방자는 방은 집에서 각 방향에 위치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도에 따라 지부 각 위치에 방을 만든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요즘의 현대식 주택은 아파트 집처럼 한 공간 안에 안방, 거실, 작은 방, 부엌, 화장실 등이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넓은 집터에 곳곳에 방들이 있었던 것이죠. 반드시 한 건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당 여기저기에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 방을 만들었던 것이죠. 대문 앞에 사랑채를 만들거나 행랑채를 만들기도 하고 안방과 건너방이 분리된 상태로 그야말로 마당 건너에도 있었던 것이죠. 방방자는 집의 각 방향에 방들이 위치한다는 표현으로서 용도에 따라서 집의 각 위치에 방을 만들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문방사오라는 말이 있죠. 문방사오는 서재에 꼭 있어야 할 네 종류의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 붓, 벼루, 먹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책방이 있죠. 주방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방방자가 사용되었습니다. 포자가 사용되는 세 번째 관련자는 작을 편자입니다. 작을 편자는 작다는 의미도 있고 납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작을 편자는 집포자와 책책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집포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책책자는 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을 편자는 집에 있는 책의 양이 작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 보관하는 책의 권수가 작다라는 것이죠. 또는 집에 보관하는 책은 납작하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요즘에 웬만한 집에는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책들이 웬만한 도서관을 방불케 하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선비라 하더라도 집에 보관하는 책은 서너 권에 불과했습니다. 많아봐야 10권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책들은 이렇게 납작하게 보관했습니다. 세워 보관하기도 어려웠고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작을 편자는 집에 있는 책의 양이 작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는 집에 보관하는 책은 납작하게 보관한다는 그런 뜻도 듭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편백목이라는 말을 씁니다. 편백나무를 이루는 것이죠.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규목 중에 하나가 편백목입니다. 또한 편도선이라고 할 때나 편어라고 할 때도 작을 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편어라는 것은 병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어깨견자입니다. 어깨견자는 어깨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어깨견자는 집포자와 다롤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집포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롤자는 붓으로 사용될 때 몸육자의 대용어로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견자는 몸에서 집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깨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집의 모양이 몸에서는 어깨와 비슷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어깨는 이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의 모양이 집과 비슷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깨는 겨드랑이, 가슴, 어깨뼈, 목 뒤쪽으로 이어지면서 몸통을 덮고 있어서 집에 비유하자면 지붕과 처마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서 집의 모양과 비슷한 부분이 어깨라는 게 어깨견자의 표현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견마매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마매착은 서로 어깨가 닿고 소매가 스친다는 뜻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들끓어 분빔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견장이라고 할 때나 견갑골이라고 할 때도 어깨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자가 사용되는 다섯 번째 관련자는 부채선자입니다. 부채선자는 부채를 의미하지요. 이 부채선자는 집포자와 기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집포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자는 기십니다. 날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채선자는 날개를 집처럼 사용하는 것이 부채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채로 가리고 막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부채의 첫 번째 효과는 시원하게 하는 바람을 일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채는 그 말고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햇빛을 가리거나 앞에서 날아오는 어떤 것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집과 같은 역할인 것이죠. 부채선자는 날개를 집처럼 사용하는 게 부채라는 표현으로서 부채로서 가리고 막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하로동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로동선은 여름의 하로와 겨울의 부채라는 뜻으로서 아무 소용없는 말이나 재주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름에 화로가 필요 없는 것이고 겨울에 부채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로 하로동선이 있습니다. 또 선풍기라고 할 때나 합축선이라 할 때도 부채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포자와 관련된 5개 한자리와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집의 역할이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늙어 죽어가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과 같이 했던 게 집인 것이죠.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